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작입니다. 네, 이렇게 힘차게 그렇죠.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힘차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차죠? 요즘 무섭기까지 합니다. 땀도 차시죠. 네. 아니, 땀 아직 안 차요. 왜냐면 이건 쿨링이거든요. 뒤에 이 끈은 대체 뭘지 궁금해져. 아, 이거는 네. 혹시나 이제 졸거나 하면 뒤에서 당기면서 세우는 거죠, 이제. 아, 제가 이렇게 당겨드리면 되는 건가요? 와. 아니 근데 언뜻 보면 이게 일어나라. 속옷 같은 느낌을 줘서 이게 사실 팬티를. 네. 냄새 나나요? 냄새 안 나죠? 그렇죠. 새 건데. 네. 속옷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냄새 안 나요. 네. 자, 이렇게 훈자크님은 네. 방송을 위해서 복면까지 하시고. 네, 굉장한 노력을 해주시고 네. 그렇죠. 제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우리 정 작가님이 네. 늘 좋은 책, 네. 또 읽을 만한 책, 음.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 네, 그런 네.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네, 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전쟁통신이라는 책이고요. 프랑스 종군 기자들이 이제 본 6.25 전쟁이라는 아하.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야, 네. 그럼 프랑스 전공기자가 있었나요? 그럼요. 아니, 왜? 프랑스군이 참전을 했는데 당연히 네. 종군 기자가 왔겠죠. 아, 전공기자도 같이 옵니까, 보통? 종군 기자는 당연히 그냥 오죠. 사실 전쟁에 상관없이 계속 오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 때 종군 기자는 그 여성 기자죠. 마가렛 히긴스인가요? 네, 네, 그분이 계속 유명하긴 하지만 아주 유명하시죠. 또 뭐 다양한 종군 기자. 왜냐면은 냉전의 첫 시작이 사실 한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강대국 그렇다고 간의 볼수 본격적인 있죠. 첫 네, 번째 맞습니다. 대리전이 한국 전쟁이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뜬금없이 벌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군 그런 것도 기자들이 있고요. 왔죠. 네. 또 그 한국 전쟁의 전사가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우리 저 공산 측에 있는 전사하고 그렇죠. 네. 우리 쪽 전사.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중간자 입장에서 어디가 맞구나라는 걸 할 때에 그 당시 종군 기자들이 취재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네네.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것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미국 종군 기자들 기록은 좀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출신의 기자들 기록은 봤는데 또 프랑스는 또 처음이라서 올해가 또 호국보훈의 달이고 이제 6.25 69주년이라서 네. 의미가 있는 책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책 한국전쟁통신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이제 초창기 낙동강 전선 전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제목을 보니까 통신자가 들어가서 네, 한국전쟁의 통신 분야, 네. 통신 분야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연합통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자들이 아하. 지금 여럿이라서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사를 쓰고 이거를 이제 본국에다 송신하는 그런 게 이제 한국전쟁 통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주시죠. 그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책을 보시면 이제 그 초창기 전투 이제 한국 전쟁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밀리는 장면들을 좀 많이 했고 여러 기자들이 썼던 거라 네.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대화체를 많이 넣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건조하게 이렇게 얘기를 넣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흥미로운 장면이 뭐냐면 프랑스 종군 기자라고 하니까 미군이 물어봐요. 프랑스군 어디냐고. 안 오냐고. 예, 나중에 그랬더니 오죠, 나중에. 우리는 12만 대군이 인도차이나에 있다. 우리는 거기가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군이 좀 실망해서 떠나갔다는 기록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군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약간 프랑스군이 미군을 약간 내려보는 그런 느낌이 없진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을 약간 내려다보는 뭐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서 요거 보면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랑스 사람이 약간 미국 사람을 까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거기에 이제 배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약간 책에.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막 그러진 않는데 어.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보면은 결국은 와 니네들이 해결하지 왜 우리한테 매달리냐. 라는 식의 이런 뉘앙스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안 봤는데 이게 프랑스군이 한국대대가 이게 참전을 하고 그 기록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양키들에 대해서 물자 낭비도 심하고 겁도 많고 왜냐면 이제 그때 프랑스군이 고지에 있는 북한군을 향해서 총검 돌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은 당시 미군으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군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러냐.
그렇죠.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좀 겁쟁이라는 뉘앙스를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인디언 헤드 미 네네. 2사단의 그 예하로 들어가서 네. 뭐 중국 인민해방군의 춘계 공세 그렇죠. 또- 지평리 전투에서도 맹활약을 네. 했고 심지어 그래서- 그 지휘관인 몽클라르 그렇죠. 장군 같은 경우 원래 장군이었는데 몽클라르. 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계급을 스스로 낮춰서 이제 해서 미군들이 굉장히 쩔쩔맸다고 해요. 짬밥으로 치면은 나이도 그렇고 짬밥도 그렇고 원래 계급도 그렇고 프랑스군이 의외로 용맹할 때도 있고 참 그 어떻게 저런 군대가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네. 한국 전쟁에서는 잘 싸웠어요. 그렇죠. 한국 잘 전쟁에서는 싸웠어요? 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참전한 부대가 한국대대라는 명칭으로 사실은 이제 별도로 그렇죠. 편성이 돼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네. 이건 번외인 것 같아서 네네. 말씀 못드렸는데 말씀해 네, 주시죠. 인도 차이나 전쟁에 참전했는데 거기서는 좀 피해를 많이 보긴 그렇죠. 했지만 네네. 그래도 정예 부대로서 좀 명성을 좀 떨쳤고요. 음흠. 여기는 보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 단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낙동강 전투, 초창기에 밀린 전투부터 여기 보시면 뭐 인천 상륙 작전, 그다음에 뭐 일사후퇴 이런 데까지 쭉 이제 그대로 전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는 전사인데 약간 이렇게 제3자의 눈, 그러니까 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의 눈으로 본 전사라서 이게 약간 단편적이면서 좀 재밌는. 네, 여기 그렇죠. 내용을 보면 전군 기자가 보통 움직일 때 네. 이렇게 전쟁을 직접 하는 순간에도 네네. 바로 옆에 이렇게 네네. 가는 건가요? 그 그렇진 않죠, 전선에 가기 때문에 뭐 총알이 날라오고 뭐 이런 것까지 목격을 하는데 네네. 막 그리고 뭐 시체도 보거나 이렇긴 하고 뭐 포로 잡는 것도 보긴 하는데 뭐 전투를 직접 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대대본부 정도까지 갔다 가는 와서 네.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본인이 돌아와서 쓴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여기 들어간 사진이 이제 뭐 출판사에서 넣는지 아니면 원래 자료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저도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자료 네네네. 사진들 많이 하고 좀 관심 있는 그렇죠. 그런 네네. 미세한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그 연합체, 그러니까 그 네네. 프레스에서 제공해준 사진도 물론 좀 있지만, 그 프랑스 종군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네네.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자료 사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네. 사진도 중간중간 많이 들어있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래서 이게 잠깐 역사서로 치면은 삼국 유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삼국 사기를 정사로 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삼국 유사 재밌는 거는 이제 삼국 사기에서 잘 안 보였던 그런 이제 얘기들, 시선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김부식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 얘기를 잘 안 쓰는데 이제 그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설화들 넣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재미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불편한 건 뭐 어쨌든 1950년이고 프랑스 유럽인이기 때문에 그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약간 없는 좀 공기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왜 미국 한국 땅에서 벌어진 한국 사람들이 한국군이 제일 많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도 약간 없는 존재 취급해요. 공기 취급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미군이라든지 아니면 영국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군 얘기는 없거나 아니면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 전쟁에서 그 우리나라 해병들이 그 통영 상륙 작전 때 네, 그 네. 용맹함을 보고 그렇죠. 외국 기자들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 네.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아,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립 서비스인 양 싶었고 도솔산 전투의 그 어떤 용맹함을 보고도 무적 해병이라는 그런 그렇죠. 네. 칭호를 내리는 것도 그냥 립 서비스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의외로 이런 프랑스 쪽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 영미 기자들, 모른 연합군 측의 기자들이 말씀대로 네. 좀 이렇게 동양인을 좀 맞습니다. 안 보여 그들 눈에는 네네. 잘. 존재감이 그런-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칭호를 내렸다는 건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고 그건 이제 뭐 감안해야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런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을 나름 관찰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가 쓰고 다닌다든지, 뭐 한국 사람들 대가족이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꼼꼼하게 집어넣어놔요. 또 기자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소부대 전투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단이나 사단 작전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개략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뭐 요것만 보면 사실은 좀 한국 전쟁의 초반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뭐 이제 기존에 대한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얘기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좀 색다른 시선이잖아요. 프랑스 종군 기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69주년. 됐고 내년 70주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한국전에서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약간 거리를 띄워두고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 지점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린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네. 또 젊은 우리 밀리메니아 분들 중에서 굉장히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전사에 대해서 네네. 열광하고 그런 매니아 분들은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전쟁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좀 그거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잘 없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밀림 매니아라면 그거부터 우선 네.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생각에. 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한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놓았던 전쟁이기도 하고, 또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 좀 별도의 시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앞으로 이제 통일이 화두로 됐을 때 저는 분명히 이제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책임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통일이 되는 건 굉장히 반가울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그건 그거고 한국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왜 일으켰고 한국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물론 당사자들은 다 사망했습니다만 누가 저질렀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을 드러내놓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는 게 저는 진정한 통일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과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된다면 한국 전쟁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통일 한국이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그게 중심이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거고 기본적인 거 네. 전사에 대한 독소조는 다들 그죠. 꿰차고 네. 계시잖아. 네. 근데 한국 전쟁 당시에 몇 년도에 어떠한 전황이었고 어떠한 전투가 전세를 뒤집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이런 그 중심이 되는 누가 일으켰고 이러는 것도 그걸 밝히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가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제 네. 6.25를 기억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고, 약간 한국 전쟁이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다는 거는 저는 왜 그런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어정쩡하게 나왔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던 전쟁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2000년 전쟁으로 치고 있고 우리한테는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전쟁이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남침 유도론이니 북침설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전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런 이상한 주장들도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구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이겼다. 다 땡큰 내가 다 때려 부쉈다. 네, 내가 맥어드한테 훈장 받았다. 네,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것도 많이 정리가 된 게 네. 예를 들어서 북한 인민군이 소련한테 제공받은 T-34 85. 76, 85 네네. 두 개 전차 종류를 전부 다 합치면 네. 개전 초에 242대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피폭이 됐거나 자기가 파괴했다고 하는 모든 걸
더해 보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넘어가요 그 숫자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좀 밝혀지고 동시에 쏜 거 아닐까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많이 밝혀져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Su-76 같은 자행포를 가지고 네. 전차로 오해하는 그죠. 그런 면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정리하고 뭐 밝혀내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전사들은 그런 것들 분석하는 네. 책들도 많아요. 검증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 전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내야 되는 게 다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왜 하필이면 1950년 6월 25일이냐였죠. 1951년이나 49년일 수도 있었고 52년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1950년이냐죠. 우린 당연히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으니까 그날 일어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북한군의 전력이라든 이걸 보게 되면 좀 성급했죠. 왜냐면은 그 지상군, 그러니까 육군 전력이라는 게 한국군 전력보다 한 2배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총 한 3배 정도는 돼야지 공격을 할 수 완벽한 이제 우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글쎄요, 뭐 네. 그건 뭐 분석했던 네네. 어떤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무기 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3배가 아니라 전차 같은 기갑력에 그렇죠, 있어서는 뭐 8배 이상이고요. 포병 화력도 여기는 105mm도 그러니까 끝이었죠. 아니 105mm 처음엔 105mm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포 위주니까 한 15배 정도의 차이를 네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거리나 어떤 구경면에서, 그 파괴력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을 그럼 뭐 단순히 이제 보병의 어떤 숫자나 네네.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또 뭐 보급력은 네. 어땠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신생 군대였고, 이제 대대급 전술훈련을 그죠. 막 마친 아주 그렇죠. 뭐 초창기 준비가 안 부대였는데, 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 북한이 제대로 노리고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데 뭐 그거는 시각에 따라서 네, 다 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장비적인 측면이 예를 들어서 뭐 T-34 전차가 배치되기 시작한 게 예를 들어 49년, 뭐 50년 이때라 완벽하게 교리가 익혀진 시기가 맞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뭐 편성만 되고 아직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시점.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군의 상당수가 이제 중국 군 소속의 조선군 부대, 조선족 부대가 들어와서 이제 완편이 됐는데, 이제 뭐, 가장 늦게 들어온 게 1950년 4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6월이면 또 조금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런 것도 네네. 있는 게 러시아,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 좀 몇 번의 여러 차례 반대를 좀 했죠. 반대를 했죠. 네네. 그 반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네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련이랄지 또 중국 쪽의 그 전사를 보면, 물론 중국 쪽의 전사는 좀 많이 띄운 게 네. 있습니다만, 북한 인민군이 그 당시 동북아에서 최고로 근대화된 부대다라고 평가를 네네.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전차 여단들 그 107 전차 여단들 이런 전차 여단들의 이렇게 땅크 여단이라고 네. 해요. 걔네들 땅크 여단들의 어떤 그 전술이나 이런 게 물론 보병을 직접 지원하는 그 지원의 어떤 그 개념으로 훈련했지만 네. 교리는 그랬지만 어찌 됐든 지금 상대해야 될 남한의 그 국군에 비해서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생 초창기 한국군이 버텼던 건 저는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에서 그러네요.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제 명백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네. 책이 이제 좀 흥미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무나 까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한국군도 까댈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뭐 뭐라고 할 수 있고 미군도 바보 같다고 할 수 있고 하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여기서 계속 인도 차이나 반도 얘기를 해요. 한국 전쟁이지만 인도 차이나의 14만의 프랑스군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공산주의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 전쟁에서 한반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도 차이나에서 프랑스가 이제 패배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아시아는 완전히 공산주의 물결에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한국전쟁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좀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특히 프랑스 사람이 자존심 하나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와중에도 자존심 하나? 뭐 그런 이런 얘기도. 것들이 곳곳에 이제 숨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 전사나 네. 아니면 이 뭐 나중에 정리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제 기자들이 자기네 감정을 느낀 대로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프랑스 사람들이 어차피 봐야 되니까 프랑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또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가져와 봤던 네,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네. 지금 뭐 청취자분들은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이 한국전쟁 통신이라는 이 책을 잠깐 보니까 내용이 쉬워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쉬워요. 기자가 현장에서 본 거, 자기 경험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 형식으로 송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고록식으로 정리한 것도 있고,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담 없이 네. 사진도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절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니까 한번 보실만한 책이니까 6월 달에는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실 만한 책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메모리 해오신 거에 보니까 네. 낙동강 네네네. 전선 구축돼 있던 그 뭐 8월 공세, 9월 공세 흔히 그러죠. 네. 그때의 어떤 그 요 대치 분량이 상황을 이제 앞부분에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그쪽에 있는가 했더니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전사를 따라가면서 네네. 일사후퇴까지. 네네. 근데 사실은 이 낙동강 전선 전투 부분이 가장 긴박하고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전쟁 그들 자체도 시각에서 긴박하니까 보면 그렇겠죠. 네. 가장 긴박한 장면. 그러니까 후에는 뭐 이렇게 밀고 올라갔다 밀려 내려왔던 장면이라 상대적으로 약간 널널하거나 이렇게 좀 진짜 관찰자 시점이 있는데 초창기는 약간 같이 그 호흡을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 이제 약간 여기서 밀리면 진짜 끝장이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풍전등화와 같았죠. 네네네. 그 남쪽으로는 미군 사단들 3개, 4개 사단이 그 방어선을 치고 네네. 있었고, 그 북쪽으로는, 북동쪽으로는 우리 네, 국군이 그렇죠. 5개 사단, 그것도 여러 가지로 치발리고 사실 그죠. 그 그렇죠. 정말 괴멸적 피해를 많이 맞습니다. 입었었지만 그래도 건사에서 남은 그 전체 8개 사단 중에서 남은 5개 사단이 더 긴 광 정면을 지키고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부동 전투, 영천 전투 네. 이런 수많은 그 아주 그 위기의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여기서 그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워커가 네. 영천 전투에서 이제 영천을 피살당하니까 네, 네. 야 여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네. 이걸 다 포기한다. 네. 한반도를 포기하니까 뽑아낼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훈련된 군대를 뽑아라. 네. 2개 사단 정도를 뽑아라. 맞아요. 베스트를 뽑아라. 미군으로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가려고 네네. 그러는 거죠. 그 심지어 뭐 그 군은 뭐 여러 분야의 이런 그 핵심 인원들. 그런 네.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승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 쉽게 우린 지금 얘기하지만 그 당시 만에 하나 플랜 B가 작동이 됐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1950년 8월과 9월이 한반도는 아니고 한민족의 운명이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결국 이겨냈던 거는 전쟁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졌던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이렇게 그 낙동강 전투 일어나던 시점에 이제 경상북도 일부, 남도만 남은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끝났으면 지금 나라가 엄청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됐으면 제주도로 철수했어야죠. 네. 거의 전선 그렇겠죠. 유지할 수가 없었죠. 네. 설사 휴전이 됐다, 이 상태에 휴전이 됐다 그래도요. 네. 물론 뭐 if라는 가정이지만 네, 네, 뭐 부산이 일단 수도가 됐을 거고요. 네.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됐을 거고요. 일단 야구팀은 2개밖에 없겠네요.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좀 그런 상상은 하지 맙시다. 네, 네. 묘하긴 하네요. 남한도 네. 작은데. 그러게요. 네.
룩셈부르크 뭐 굉장히 이런 작죠. 것처럼 약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전쟁 통신 네. 이란 책을 가지고 네. 우리 그 정 작가님이 네, 네. 호국의 달을 맞아서 맞습니다. 선정을 해보셨고 아,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네. 프랑스 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고 프랑스면 아시잖아요. 그 유럽에 있는 중심 국가고 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미군 편중에 뭐 한국 전쟁이 사실 그렇죠. 미군 네. 때문에 움직인 건데 네, 네. 미군으로 움직인 건데 미군 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그 공산 측의 어떤 그런 그렇죠. 그 네. 안 좋은 면만 네.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흥미로운 그런 네.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한국전쟁 통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주신 정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아주 흥미로운 책 네. 좋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걸로 맞춰보는 거가 어떨까 싶은데 우리 좋습니다. 저 네. 복면님, 네. 훈 작가님 뭐 복장님. 한국전쟁과 네. 관련해서 뭐 하시고 아니, 저도 싶으신 이번에 이거 이제 좀 자료를 이제 그 공유를 주시고 하면서 저도 네. 낙동강 전투나 이런 좀 이해도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예를 아. 들어 뭐 이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낙동강 쪽 라인은 미군이 이렇게 네네. 커버했고 위에 그쪽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흘러갔던 뭐 흡사 이 낙동강 전투 그리고 다부동 그렇죠. 다부동이 네. 사실은 그 두 전선을 이어주는 어떤 그 그렇죠. 딱 중간점에 중간쯤에 있었고 처음으로 합동 부대를 이루어서 맞습니다. 한번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투 중에 하나죠. 우리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네네. 다뤄볼 시간이 그렇죠. 네. 뭐 있을 것 뭐 같기도 거의 하고. 동양의 네, 네. 베르댕 전투 맞습니다. 그렇죠. 동양의 베르등 전투.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께 경례 밀떡!